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가설 검정부터 시작해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알고 넘어간 다음에 우리 회귀 분석 얘기하기로 했었죠. 회귀 분석. 회귀 분석하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선형부터 시작해서 그 외 이제 막 선형에서 확장된 것들 이제 할 건데 요거 할 때 항상 가설 검정 들어가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회귀 분석했을 때 나온 어떤 베타 제로, 베타 원 같은 요 결과들이 곧 우리 이 가설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얘네들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나온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설 검정이 요 회귀 분석 앞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항상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지만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로 요게 포인트예요. 불확실한 결과가 있으면 항상 가설 검정이 이렇게 따라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설 검정이 어떤 시스템화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판단의 근거 뭐 그런 것들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지워졌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얘기를 시작해 볼 거는 가설 검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가설 검정 공부할 때 바로 달려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달려든다는 게 뭐냐면 가설 검정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H0, H1 바로 얘기하면서 H0가 뭐 귀무가설이다. H1은 대립가설이다. 뭐 귀무가설이 근데 우리가 뭐 이제 기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설이고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가설이다. 막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쫙 외워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아무튼 H0를 뭐 기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막 배워요. 근데 이렇게 배우게 되면 약간 가설 검정이 좀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와닿지가 않는다. 이게 커요.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런 것 같냐면 가설 검정이라는 건 결국 내가 뭔가를 여기 있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봐요. 일상에서 내가 뭔가를 주장을 하려고 하면 나는 이런 것 같아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뭔가 주장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런데 일단 내가 주장하는 거에 반대쪽 가설을 하나 만들어요. 귀무 가설 하나 만들고 자 이걸 한번 내가 기각해 보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요 가설 검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뭔가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요 주장의 어떤 판단 체계 시스템 이거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요거예요. 왜 가설 검정이라는 게 가설 검정이 필요하고 일단 필요하고부터 해야 돼요. 필요하고 또 왜 굳이 진짜 이렇게 보면 굳이예요. 막 이렇게 그 가설 귀무가설 대립가설 만들고 뭐 기각 판단하고 판단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나중에 무슨 타입 1 에러 2 에러 막 이런 것들도 나오죠. 막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렇게 굳이 왜 굳이 복잡한 체계를 만들어 놨을까? 왜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게 만들까? 쓸까? 요거에 대해서 일단 좀 궁금증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가설 검정을 해야 될지. 요 이유 자체는 현상이라는 게 현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 보통 이제 통계 같은 거 할 때 불확실해도 크게 뭐 두 가지 있다가 이렇게 엄밀하게 나누기는 하잖아요. 완전히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 결과가 도대체 뭐 어떤 게 나올지 아예 모르는 unknow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known unknown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확률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확률. 그러니까 대충 어떤 결과들이 있을지 경우의 수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아는데 그 각각의 경우가 뭐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어서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뭐 이쪽이 나올 확률이 60%라고 해도 여기가 한 40% 있기 때문에 왠지 이쪽이 좀 더 맞다고 주장은 할 수가 있지만 40%에 해당하는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뭔가 불확실해서 혹은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뭔가 주장을 하기에 좀 떳떳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게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좀 과학적인 사실 같은 거, 과학적 사실들, 물론 과학적 사실들도 어떤 관측 기계에 따라서 좀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그건 약간 노이즈에 해당하는 거고, 노이즈를 걷어내고 나면 과학적 사실들은 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결과들을 아주 일관되게 보여줘요. 뭐 내일 해가 뜬다, 그러니까 뭐 지구가 자전을 한다, 공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일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어떤 현상의 결과들인 거죠. 그것들은 그냥 계속해서 관측을 하다 보면 뭐 이탈하는 게 없구나, 혹은 아예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죠. 막 수학적으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우리 가설 검증 안 하죠. 가설 검증을 하는 애들은 현상이 불확실한 애들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현상이 불확실하다. 뭐 예를 들어서 동전, 가장 대표적인 거죠. 동전 던지기가 있어요.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내가 본 현상은 자 10번을 던졌는데 6번의 앞면이 나왔어요. 이런 게 이제 내가 관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생각한 어떤 가설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혹은 내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 앞 뒷면이 그래도 5대5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상은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현상이 어느 정도로 나의 가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으면 우리는 요 가설을 좀 그렇다라고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게 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이라는 걸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가설 검정이 왜 필요한가에 이어서 아마 다음 장에서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요 현상이라는 게 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현상이라는 거는 연속적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아무리 불연속적이라고 해도, 동전 던지기는 사실 불연속적이지만 불연속이더라도 뭔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현상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냐면 O 또는 X, 이런 흑백의 양분법적인 상태로 보통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동전 던지기도 뭐 동전이 뭐 앞면만 막 나오거나 혹은 뒷면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죠. 되게 앞면이 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어떤 양적으로 드러나요. 양적으로. OX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양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인간의 판단은 어때요? 요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어떤 판단은 되게 불연속적입니다. 그냥 불연속이 아니라 완전히 이분법적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우리는 O 또는 X를 불러야 돼요.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과 뒷면이 5대5입니다. 맞습니까? 혹은 틀립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상이라는 거는 여섯 번 나오거나, 다섯 번 나오거나, 네 번 나오거나, 세 번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어져 있는 어떤 상태에서 우리는 OX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을. 그래서
딱 자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다고 할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할게. 이런 식으로 연속 혹은 좀 이제 양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OX의 이분법적인 결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런 가설검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불확실한 현상, 약간 흔들리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도 양적으로, 그 흔들리기 때문에 양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양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OX의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끊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건 자연이 준 건 아니에요. 자연이 준 체계?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의 인간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어떤 시스템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굳이 만들어야 했는가 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 얘기하겠지만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지켜냈는지는 천천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굳이 이렇게 만든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뭔가를 지켜내려고 했겠구나, 그게 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가설검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냅다 그냥 H0, H1 해가지고 뭐 귀무 대립으로 적고 기각 아니면 주장 뭐 이런 식으로 대신 뭐 이거 하려면 뭐 P-밸류가 어떻고 막 이렇게 외워버리면 도대체 그럼 누가 가설검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문제 푸는 것도 문제 푸는 거기는 한데 가설검정에 대해서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도 그거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자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검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스스로도 한번 왜 이런 시스템을 인간이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넘어가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미 사실 많이 얘기를 했어요. 가설검정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해하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왜 인간이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막 H0, H1, 뭐 알파, 유의 수준, 뭐 P-밸류, 뭐 이런 어떤, 그리고 뭐 타입 1, 뭐 에러, 뭐 이런 거, 막 이런 개념 억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것들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필요라는 것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번 더 그걸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가지고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가설검정이 좀 필요한 상황. 언제 가설검정이 필요하냐면 또 그냥 이걸로 할게요. 동전. 자, 동전을 던져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앞면과 뒷면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동전이 5대5로 잘 나오는 그런 이제 공평한 동전이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현상이라는 게 있겠죠. 현상. 내가 관찰한 결과, 옵저베이션. 요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대 10번 던졌어요. 4대 6으로 나왔어요. 앞뒷면이 동등하다고 주장을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3대 7로 나왔어요. 요거는 동등하다고 주장하기가 더 좀 그래요. 그럼에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엄청나게 강하다면 말은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10번 던졌는데 3대 7 정도는 운 안 좋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혹은 5대 5가 나왔어요.
이러면 좀 더 세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정도의 차이를 그냥 직관적으로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4대 6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주장을 할 수가 있지? 3대 7이 나오면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뭔가 좀 의기소침해지겠네? 5대 5면 좀 더 그 파워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1대 9로 나왔다. 아, 이쯤 되면 나도 앞뒷면이 아무리 동등하다고 내가 선입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장할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겠네. 아, 결국은 현상에 따라서, 현상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내가 주장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할 수가 있는지 달라지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상이라는 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진 형태로 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주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OX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주장이 아무리 O나 X라고 딱 정해지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은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이를 그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이유는 과연 가설 검정에 필요한 것들, 가설 검정이라는, 우리가 한번 가설 검정이라는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가설 검정이라는 체계, 이게 없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고안을 해야 돼요. 고안. 요런 케이스를 눈앞에 마주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장을 좀 이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지금 고안해야 되는 입장에 왔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4대 6, 3대 7 이런 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그때마다 지금 조금씩 어떤 주장의 정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한번 직접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가설 검정이라는 체계가 있으려면 일단 대상 변수가 필요하겠죠. 확률 변수. 확률적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대상 변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뭐 둘 중에 하나로 잡으면 되죠. 뭐 앞면의 수로 잡을게요. 앞면의 횟수. 왜냐면 요거에 따라서, 얘 약간 오브젝티브인 거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O 혹은 X로 갈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해요? 요것만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대상 변수가 딱 정해졌다는 거는 얘는 4, 뭐 얘는 3 이런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4랑 3으로 표현하자. 얘는 5, 얘는 1이겠네.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어요? 과연 이 대상 변수가 몇일 때 나는 주장을 할 것인가? 요게 필요하겠죠. 주장의 정도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위아래로. 그런데 몇일 때 어느 선을 넘으면 나는 확실하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 뭐가 필요해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해요. 뭐 앞면, 좋다. 나는 그래도 4에서 6번 사이, 요거면 앞면과 뒷면이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할 거다라는 요런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뭔가 가설 검정 체계라는 걸 내가 만들려면 요 두 개를 이제 잡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상 변수는 그런데 쉬워요. 왜냐면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앞뒷면이죠, 지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앞면의 횟수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변수가 뭔지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뭔지, 내 주장에 따라서 좀 그 결과를 흔들 수 있는 그 대상, 그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중해야 되는 건 판단의 기준이에요. 요거. 지금 제가 그냥 막 했어요. 뭐 앞면이 4번에서 6번 나오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다. 앞면 주장하겠다. 동등하다고 주장하겠다. 이렇게 좀 쉽게 만든 건데 지금 이렇게 막 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내가 이래서 나는 그냥 느낌이 그래서 4에서 6으로 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누가 합리적으로 믿어줄까요? 내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안 되겠죠. 요 4에서 6 어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좀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판단의 기준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 H0 막 H1에서 막 기각하고 막 요런 어떤 일련의 체계가 요거인 거예요.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왜 이게 합리적일까라는 거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과연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 의도, 기준이라고 하기보다 여기서 의도라고 할게요. 그 의도를 우리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처음에 요 판단의 기준을 이런 식으로 짜놓은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짰을까? 요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도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실수하는 게 훨씬 더 무서워. 이렇게. 요게 바로 우리가 요 판단의 기준 H0, H1 그리고 뭐 기각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그 의도예요. 왜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H0, H1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뭐 두 개의 주장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이 같다. 혹은 다르다. 우리 일상에서는 같다와 다르다가 막 서로 주장을 하면서 싸워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싸우죠? 현상이 똑같이 있을 거예요. 일상에도. 우리가 관찰한 결과. 이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같다와 다르다가 어떻게 싸우냐면 같을 어떤 개연성이 더 크지 않냐? 이렇게 딱 현상을 봤을 때 같아야 이렇게 나오지. 다르다도 똑같이 주장하겠죠. 야, 달라야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서로 현상에 대해서 나도 푸시, 너도 푸시해서 누가 더 개연성이 크냐 이렇게 해서 더 개연성이 큰 쪽을 우리가 그래 이렇게 들어주죠. 요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어떤 그 의사결정 체계예요. 그런데 지금 요거의 의도는 뭐냐, 여기서 드러나는 어떤 의도는 그냥 더 맞아 보이는 쪽을 그냥 응원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런데 가설검정 체계의 의도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실수하는 게 훨씬 더 무서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검정이라는 건 일단 가설이라는 거는 뭔가 누군가가 기존의 이론을 뒤집고 막 이렇게 전복을 시키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약간 패러다임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가설을 주장하는 일인 거예요. 가설 검정을 했을 때 가설이 진짜 통과가 되면 기존의 이론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지금 얘 같다 다르다는 약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만 우리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건. 가설 검정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존이 약간 이미 공고히 버티고 있어요. 기존 이론이라는 게. 그리고 가설이 얘를 두드려요. 그래서 야, 내가 더 맞아, 내가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존 이론으로 이 가설이라는 녀석을 버텨낼 수 없을 때 기존 이론을 폐기하고 가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기존 이론이 설령 뭐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존 이론이 사실은 맞는데 가설을 그냥 뭐 이렇게 두드리는 그 가설을 너무 쉽게 문을 열어줘서 뭔가 틀린 이론을 받아들여서 실수를 해버리는 걸 훨씬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거에는 뭐가 있냐면 관성이 있으니까 이대로 하다가 좀 이게 틀린 거였어도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일단은 그렇구나 막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새로운 게 와서 틀려버리잖아요. 뭐 이렇게 처음 주장한 게 그냥 일단 그렇구나 했는데 그게 틀려버리면 그거의 타격을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안정적. 이해가 되겠어요? 이걸 더 안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H0와 H1 귀무와 대립이라는 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각의 그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는 애초에 기무가설,
지금껏 현상을 유지하던 지배하던 그 가설을 웬만하면 오케이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얘가 더 유리한 게 맞아요. 이 둘을 우리 일상의 어떤 뭐 그냥 두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H0가 이미 지배적인 현상의 지배적인 디폴트였기 때문에 얘가 깨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거 엄청 차이가 큰 거예요. 지금 동등하게 싸우는 입장이 아니라 얘는 얘를 깨야 돼요. 그래서 H1한테 엄청 그 가혹한 조건인 거죠. 얘가 뭐 어느 정도 한 6, 아니죠, 4대 6. 지금 현상의 결과가 한 4대 6 정도로 기울어 있어요. H1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럼에도 우리는 H1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왜냐면 H1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H1이 완전히 그냥 얘를 작살을 내야 돼요. 막 1대 9 뭐 그 이상으로. H0가 도저히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해야 우리는 얘를 폐기하고 1로 가요. 그만큼 우리는 기존의 이론에 큰 관성을 부여하고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일상의 어떤 논쟁에 좀 익숙한 상태라면 이런 시스템이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어느 정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체계인 거고, 사실 이런 체계가 은근히 지금 이 가설 검정에서도 쓰이는데 다른 데서도 많이 쓰여요. 이 체계는. 이런 체계 어디서 쓰이냐면 형사소송 같은 데서 많이 쓰입니다. 형사소송 생각하면 돼요. 자, 형사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이제 판결을 내려야 돼요. 자, 요때 자, H0가 뭘까요? H0가 이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가 않았다예요. 그리고 H1이 범죄를 저질렀다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막 기사 나는 거 보면 아 진짜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더라도 그냥 그 판결은 모르겠다, 그렇게 뭔가 단정 지을 수 없다,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판결이 기각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게 요런 시스템 똑같이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짜놨냐? 자, 일단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주장을 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전혀 없을 때, 완전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H1으로 기울었을 때, 그때서야 법원에서는 보통 맞다, 선고를 내리죠. 뭔가 어떤 그 사형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선고를 내리는데, 제가 왜 근데 사형으로 했냐면 그래야 좀 절실하게 와닿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왜냐? 반대 케이스를 생각해봐요. 진짜 그런 뭔가 이 사람이 사형 그 판결이 나야 된다는 어떤 증거,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약간 심증 같은 게 계속해서 쌓여요.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H1과 H1, 그러니까 아니다 맞다를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당연히 H1이겠지 싶은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H1이 H0보다 세니까 그냥 이제 맞겠다 싶어서 판결을 내렸어요.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종종 있죠. 막 몇십 년 지나가지고 사실 아니었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 그런 케이스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해서 H0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형 판결을 내렸고 사형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범죄가 아니라는, H0가 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걸 훨씬 무서워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자, H1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H1이 맞았어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형수를 약간 놓쳐요. 놓치는 거 물론 잘못됐지만, 놓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아닌데 사형을 당하는 게 훨씬 더 우리는 무섭다는 거죠. 놓치는 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일로 또 이제 재판을 이제 뭐 형사소송에 걸리게 되거나 하면 잡을 수 있지만, 이 반대 케이스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가설 검증 혹은 가설 검정을 이제 사용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약 테스트 막 이런 거, 보통 이 예시 많이 나오죠. 신약
신약 검증. 그럴 때도 우린 항상 요게 디폴트인 거예요. 그 신약이라는 게 효과가 그냥 없다 뭐 이렇게 밝혀지는 거 괜찮아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 아쉬운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H1이 맞는데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해. 나중에 이거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타입 2 에러거든요. 맞는데 찾지 못하는 거. 아까는 사형수 맞는데 사형수 판단을 못 내리는 거. 그런 어떤 이런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쉬워요. 다음 기회에 뭐 다시 한번 좀 더 강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해보자 뭐 이런 느낌. 자, 그런데 반대. 요 반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 이제는 이 신약의 효과가 없어요. 근데 있다고 우리가 해버려요. 있다고 판단.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신약을 엄청나게 팔겠죠. 그러면 요거는 차라리 원래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인데 괜히 내가 판단을 내려서 신약이 엄청나게 팔리고 오히려 뭐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약간 관성에 위배되는 일이라서 훨씬 더 저항이 큰 거예요. 똑같이 여기로 오죠. 자, 가설검정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 의도대로 설계를 한 거예요. 자연이 만들어서 떨궈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고, 그 의도가 뭐였냐? 실수하는 게 훨씬 더 무서워가 우리 의도였고, 그래서 굳이 H0와 H1이라는 두 개의 이제 어떤 가설들을 만들어 놓고 얘를 마치 얘가 어떤 그 버티고 있는 바윗돌이고 H1이 얘를 이제 깨는 도전하는 어떤 돌멩이인 것처럼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둘이 지금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이제 파이트 붙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얘가 계속 비집고 들어오는 형태로 우리가 가설검정 체계를 만들어 놓은 그 이유,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좀 더 한번 예시를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넘어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진 보통 가설 검정 상황이 어떻게 이제 세팅이 되냐면, 자, 어떤 게 처음에 있어요? 현상이라는 게 존재해요. 현상. 그냥 이제 옵저베이션이라고 많이 부르는 우리의 관측 결과, 실험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자연에서 나타난 어떤 실험 결과들을 정리한 거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게 일단 있고, 여기에 똑같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관찰 결과에 대상 변수가 있어요. 관찰 결과, 저 옵저베이션에 관찰 결과를 양적으로, 요거까지 붙일게요.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확률 변수. 요게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어떤 그 우리 likelihood라고 부르는, 저는 이걸 이제 개연성이라고 부르는데, 요 개연성을 측정할 수 있어요. 확률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전이 앞면이 몇 번 나왔나, 앞면이 3번 나오는 거, 앞면이 4번 나오는 거, 그런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또 그런 앞면이 3번 나올 수 있는 어떤 확률, 조건부 확률은 얼마야?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그 확률 변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것 때문에 얘기를 계속했었죠. 어떤 판단 체계. 근데 그 판단 체계가 어디서 왔어요? 어떤 의도에서 왔죠. 근데 그 의도가 뭐였어요? 실수가 더 싫어. 근데 이렇게 실수라고 하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실수가 더 싫은지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두 가지의 실수가 있는데, 그 틀린데 맞다고 해버리는 그런 실수가 더 싫다는 거죠. 요거 말고 어떤 실수가 있냐면, 맞는데 틀리다고라고 하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면, 맞는데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수가 있죠. 요게 아니라 우리는 요걸 무서워한다고 했죠. 요건 약간 아쉬움.
요거는 너무 파급력이 커요. 왜? 여기에 약간 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원래 하던 걸 우리는 좀 더 잘 받아들여 주는 거죠. 계속 흔드는 것보다는. 자, 어떤 이런 의도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판단 체계는 무조건 의도를 따라가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 기각 체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실수 요거를 우리는 일단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일 거예요. 타입 1 에러인 거예요. 요게 얘가 타입 2 에러고 얘가 타입 1 에러예요. 타입 2 에러가 특정 확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바로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타입 1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이런 실수를 할 확률이 내가 원하는 수준 이하로 뚝 떨어졌을 때 이때 나는 H1이 맞다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 때문에 이런 복잡해 보이는 의사결정 체계를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 실수가 더 싫어서. 어떤 실수? 틀린데 맞다고 해버리는 요 실수를 너무 싫어해서. 왜? 요 실수는 좀 더 관성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실수고 실제로 뭐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형사소송법 이런 거 생각해보면 파급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타입 1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내가 원하는 수준 이하로 할 때 H1이 맞다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냥 체계화하면 그게 우리의 가설 검정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관찰 결과가 있겠죠. 관찰 결과에서 봤을 때 타입 1 에러가 날 확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요거를 p value라고 불러요. 내가 원하는 수준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타입 1 에러가 발생할 내가 원하는 수준은 이제 요거를 알파 U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significance 레벨. 자, 그래서 관찰 결과를 가지고 타입 1 에러가 날 확률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라는 건 내 판단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는데 내 판단의 기준은 앞뒷면이 같다가 H0라고 할게요. 이번에 다르다가 H1이에요. 판단의 기준 H1으로 그러니까 H0를 기각할 그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앞면 기준으로 7번 이상 나오면 나는 H1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어떤 관찰 결과는 앞면이 8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8번 하에서 타입 1 에러, 그러니까 8번이라는 관찰 결과를 조건으로 가지고 타입 1 에러는 사실 요 같을 때죠. 맞는데 우리가 기각해버리는 게 타입 1 에러였으니까. 같은데 8번 나올 확률이 요게 더 지금 7번 나오는 것보다 더 지금 작겠죠. 나는 판단의 기준은 7번이고 관찰 결과는 8번이에요. 관찰 결과에서 오는 게 p-value고 내 판단의 기준에서 오는 게 유의 수준, significance error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관찰 둘 다 타입 1 에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입 1 에러 뭐냐면 H0가 맞을 때 요게 맞을 때 내가 기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H0가 맞는데 내 판단의 기준을 넘어서거나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 딱 그 임계점을 보통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내 관찰 결과가 나올 H0가 맞는데 내 관찰의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그 판단의 기준을 기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 이 두 개를 딱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임계점으로 정한 그 7번보다 지금 8번이 나올 확률이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버리면 p-value가 알파보다 작아버리면 나는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런 시스템 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예시를 가지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H0 실제로 저거 한번 해볼게요. H0는 P가 P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H1은 P가 0.5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H1이에요. 뭔가 이 동전에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그냥 냅다 H0 대 H1으로 붙어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기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에 위배되죠. 왜냐면 통념상 앞뒷면이 같다가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 앞뒷면이 달라라고 주장을 하려면 좀 더 강하게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앞뒷면이 같을 어떤 확률보다는 지금 뭐 동전 4대6으로 나왔는데 야 달라야 4대6으로 나오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어? 요런 느낌보다는 야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 5대5면 뭐 앞뒷면 내가 100번 던졌는데 1대 99로 나왔어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요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체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관찰 결과가 필요해요. 관찰 결과 뭐로 할까요? 10번 던졌는데 자, 앞면이 8번 나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내 판단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10번 던졌을 때 앞면 9번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관찰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앞면 7번 초과 7번 이상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H0를 기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요런 판단의 기준 하에서 먼저 그거부터 할게요. 요런 판단의 기준 하에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실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가장 싫어하는 실수 뭐냐면 자, P가 0.5라는 저 H0가 맞아요. true. 그러나 나는 H0를 기각해버리는 그런 실수 요거죠. 그러니까 자 H0가 그러니까 true라는 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조건부 확률 느낌으로. 자 P가 0.5가 일단 맞다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자 내가 H0를 기각하려면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요? 원래는 약간 이거 다르다고 하려면 반대쪽 끝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요것만 생각할게요. 7번 이상 7, 8, 9, 10 나오면 내가 기각을 하는 거죠. 4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확률 우리 계산할 수 있죠. 10 콤비네이션 7 2분의 1에 어차피 다 10제곱이겠죠? 요거 플러스 10 콤비네이션 8에 2분의 1에 10제곱 19 2분의 1에 10제곱 플러스 10 2분의 1에 10제곱. 자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내가 설정한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타입 1 에러의 확률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 혹은 유의 수준이라고 불러요. 요 정도의 어떤 유의 수준. 요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일반적으로는 요 유의 수준 자체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할 때는 다른 순서가 다른 게 지금은 제가 판단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유의 수준을 재봤죠. 근데 보통 실험에서는 유의 수준이 먼저 결정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통계 과학 실험 같은 데서 유의 수준으로 많이 쓰는 게 0.05예요. 그러니까 이 타입 1 에러 실제로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원래 게 맞는데 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실수로 엎어버린 거 그럴 확률이 100번에 5번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에 맞춰서 그래서 거꾸로 판단의 기준이 많이 세워집니다. 요 0.05가 나오게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7, 8, 9, 10으로 했던 0. 이거 계산했던 0.05가 넘어요.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안돼 더 가 8 안돼 뭐 90만 이제 기각시켜 요런 식으로 0.05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요 크리티컬 에어리가 정해지는 그런 식으로
판단의 기준이 많이 세팅되는데 제가 지금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번 가봤어요. 자, 그리고 P밸류가 결국 내 옵저베이션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타입 1 에러의 확률이 있냐라고 했을 때 10번 중에 지금 앞면 8번 나왔죠. 이게 뭐냐면 똑같이 확률 한번 계산해 보면 돼. 10번 중에 8번 2분의 1에 10제곱이겠죠. 똑같이.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P 밸류가 돼요. 요 P 밸류라는 녀석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 판단의 기준보다 지금 어때요? 얘는 어차피 2분의 1의 10제곱인데 여기 얘 똑같은 거 하나 있죠. 나머지 더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렇게 돼요. 작아요. 얘가 더. 그러니까 유의 수준보다 내 관찰 결과로 나왔을 때 똑같은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더 작아요. 내 어떤 관찰 결과가 판단의 기준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H1? 오케이 갈 수 있죠. H를 기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뭐가 있어요? 확률 변수 잡고 그 확률 변수로 현상을 딱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정해지면 뭐가 정해지냐면 얘가 나와요. likelihood 개연성. 그 개연성이 이제 보통 우리는 뭐로 표현되냐면 이제 p-valu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value가 우리가 설정한 어떤 알파 시그니피컨스 레벨, 그러니까 유의 수준보다 작게 되면 우리는 H0를 기각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 풀 때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기준을 만들어 놨나 하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어떤 스토리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막 부산물로 떨어지는 게 타입 2 에러도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현상이 있고 확률 변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타입 2 에러는 뭐예요? H1이 맞아요. 그때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판단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기각하지 못하려면 아까 이 판단의 기준 하에서는 7번 이상 나와야 기각할 수 있으니까 뭐 0에서 6번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되겠죠. H1이 맞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H1이 맞다가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문제에서 검정력 같은 거 이제 계산하라고 할 때는 H1이 맞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를 줄 거예요. P가 예를 들어서 0.7일 때 한번 이런 거 계산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요거 이제 타입 2에러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H1이 맞는데 기각하지 못하는 거 타입 2라고 하죠. 1 빼기 요 타입 2 에러의 확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책 읽어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우리는 이제 검정력이라고 불러요. 검정력은 근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H1이 참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관찰 결과로 받아들일 수, H1이 참일 때 H0를 실제로 기각하지 못하면 에러였죠. 근데 기각을 하면 에러는 아니죠. 에러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제대로 찾아낸 거죠. 맞는 정답을. 그래서 정답을 찾아내는 거. 대신 얘랑 얘 같이 얘기한 이유는 얘랑 둘이 서로 지금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얘를 베타라고 보통 부르면 얘가 뭐 1 베타 이런 식으로 서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검정력까지도 지금 이 판단의 기준이랑 확률 변수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다 차분하게 하면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는 대신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는 이 두 가지의 에러를 그럼 모두 줄이면 안 됩니까? 모두 줄일 수가 없는 게 아까 그 형사소송법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좀 더 우리가 판단 자체를 보수적이면 보수적으로 할수록 뭐 그 타입 1 에러가 사형수가 사실 아닌데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 그 심각한 에러를 줄일 수는 있지만 우리 보통 그런 어떤 판결문 보면서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하니까 베타가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정력 자체가 누가 베타하고 누가 1 베타인지는 약간 헷갈리는데 검정력 자체가 떨어져요. 아마 이게 에러를 표시하는 거니까 1 베타일 것 같아요.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맞는데 그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얘가 보수적으로 설정이 되면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얘가 이해되겠어요? 대신 얘를 그렇다고 해서 나는 검정력을 높이고 싶어 맞았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베타 쪽에는 일단 신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대신 그냥 이제 실험을 하고 나서 이 실험의 검정력이 얼마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볼 수 있지만 설계를 할 때 자체는 항상 우리의 목적, 의도 어디에 있냐면 다 타입 1 에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 정도만 알아두고 실제로 뭐 다음에 뭐 샘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든지 더 자세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떤 그 체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설검정 체계에 대해서 한번 그 이유를 얘기해봤다 정도로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